내일부터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압박을 위법이라며 총력 다행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당초 내일 의장단 선출을 하려던 계획을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민주당이 즉각 지명 철회로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바라면서도 내부 기류 변화가 감지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친윤계인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 간의 갈등이 더욱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 구도는 이재명 의원 대 97그룹 주자들로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공전하면서 민주당이 내달 4일로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7월 임시국회 관련 쟁점과 정치권 움직임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내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단독으로라도 선출하겠다고 강조해 왔었는데요. 오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더 협상해 보겠다며 당초 계획했던 본회의를 오는 4일로 미뤘습니다. 당장 강대강 대치는 피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구성 협상 조건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진 불투명해 보입니다. 홍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의 날짜를 내일에서 오는 4일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까지는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 국민의힘의 양보를 저희가 기다리고 또 그 사이에 그 설득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원들의 뜻이 확인되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는데 사실상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 조건으로 내건 사개특위 구성 등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총회를 열기 전까지 민주당은 내일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더 이상 국회 공백 상태를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의장단을 먼저 선출해 지연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장단 단독 선출에 대한 역풍 등을 우려하는 당내 의견들이 나오면서 결국 본회의 날짜를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결정에 국민의힘은 일단 불행 중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구성이든 의장단 선출이든 여야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양보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선 언어 도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우리 국민의힘에서 맡는 것은 이미 계산이 다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통큰 양보라고 포장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소와 사개특위 구성은 검수완박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조건 없이 원구성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연기하면서 당장 여야의 극한 대립은 피했지만 서로 요구하는 것이 극명하게 엇갈려 타협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검찰도 수사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의혹이 구체화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보좌진에게 경력금을 지급하고 같은 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과 업무용으로 쓰던 렌터카를 매입하면서 정치자금 1,800여만 원을 쓰고 배우자 차량의 보험금에도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의혹 제기에 김 후보자는 해당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고 회계 실무자의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대검찰청이 서울 남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만큼 검찰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희 후보자는 인사청문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는 물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즉각적인 지명 철회는 물론 수사 대상이 된 부적격 인사를 장관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녀의 서울대 장학금 특혜 등 7가지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가 해명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 인사검증 없이는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수사 단계까지 이르자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김 후보자의 거취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 온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단은 대통령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하시겠지만 그동안 상황에 변화가 생긴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조심스럽지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곧 임명을 강행할 거란 관측도 검찰 수사로 급반전을 맞았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넘긴 오늘부터 윤 대통령은 김승희, 박순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진 만큼 여야의 원구성 협상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친윤계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이준석 당대표 비서실장직을 사임하면서 윤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 갈등설이 구체화된 모습인데요.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97세대의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차기 당권 경쟁은 이재명 대 97세대의 대결 구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소식은 박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기용된 지 석 달 만에 사임했습니다. 박 의원은 일실상의 이유로 사임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와 친윤계의 갈등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게 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도 있었던 만큼 윤 대통령이 친윤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대표와 거리 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윤심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들었고 그래도 제가 박성민 실장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사임하게 된 겁니다. 이 대표는 또 다음 주 열리는 윤리위 징계심의 전 자진 사퇴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그런 경우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8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이른바 97세대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강병원 의원에 이어 오늘은 박용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개파와 팬덤 정치를 넘어 완전히 달라진 민주당을 만들 것이라며 자신이 당 혁신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신과 민심이 바라는 건 완전히 달라진 민주당이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전 민주당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해왔고 다르게 행동해 왔었던 사람이 혁신의 깃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당내 전략통으로 꼽히는 강훈식 의원도 주말쯤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고 박주민, 전재수 의원 등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내 불출마 압박에도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은 이재명 의원 대 단일화 가능성까지 열어둔 97세대의 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가 아직 재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야 한뜻으로 개최돼 부산 엑스포 유치 상황을 짚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부산시를 상대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경쟁 결과를 보고받고 가덕 신공항 조기 착공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매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산 세계 박람회 부산 엑스포의 핵심 열쇠는 바로 가덕 신공항.
국제박람회기구가 개최국 선정 과정에 국제교통 인프라 확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유치를 위한 핵심 열쇠는 가덕신공항 조기 완공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 산자중기위도 전체 회의를 열고 부산 엑스포 유치 상황을 점검했는데 쟁점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이었습니다. 오는 9월 국제박람회기구에 제출될 2030 월드 엑스포 최종 유치 계획서에 가덕신공항 2030년 이전 완공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최종 유치 계획서 안에 가덕신공항에 대한 2029년 개항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반영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언론을 통해서 비춰진 말씀은 그냥 희망사항을 강조하신 거 아니냐. 부산시 측은 가덕신공항 2030년 이전 완공에 국토교통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마쳤으며 표현의 차이를 보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표현에 있어서 부산시와 국토부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토부는 조금 더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 반영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 세계 박람회 유치 경쟁 프레젠테이션 결과 보고서에 전문가의 비판적 평가나 향후 개선점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장관들이나 대사들 그리고 해외 박람회 전문가들이 도움이 될 만한 코멘트 보완을 위해서요,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코멘트나 보완돼야 될 점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 조금 더 구체화하고 또 보다 특성화해야 된다. 특화를 더 시켜야 된다 하는 평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음 PT를 할 때에는 훨씬 더 좀 부산만이 그런 세계가 가는 이 보편적인 가치와 문화, 기술을 제일 잘 담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담아내겠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던 엑스포 유치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의 정부 유치위원회로 격상돼 다음 달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의원 친선 교류 등 국회 차원의 의원 외교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재 세계 박람회 유치 경쟁에 나선 도시는 부산과 사우디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세 곳입니다. 최종 개최지 선정은 발표회와 현지 실사를 거쳐 내년 11월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의 비밀 투표로 결정됩니다. 국회 방송 임혜련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을 찾아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월성 원전 관계자들과 만나 저렴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다시 원전의 의존도를 높여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어떻게 협력할지 등을 정당으로서 살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과 국책연구기관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새 정부의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고위 인사들로 인해 국정이 혼란에 빠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정혜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향해서 왜 자리를 고수하냐면서 다른 목적을 생각하고 있어 기관의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 조정위원장 등을 초청해 업계의 어려움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오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입법 토론회를 열고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납품을 할 때마다 중소기업이 손해가 나고 있다며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장인 박홍근 원내대표는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3중고 속에서 중소기업이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떠안고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란 확실한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대규모 검찰 인사를 두고 향후 인선될 검찰총장은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 될 거란 우려가 현실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는 내용과 절차가 막무가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총장 공석이 50여일이 넘어갔지만 총장 인선을 위한 추천위원회 소집 등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한 장관 본인이 검찰 인사 등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총장을 인선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이제 소집을 했고 이제 오늘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제시했던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민주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네, 민주당이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의견이 모아진 거는 원구성 타결이 안 되면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고 그 이후에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앞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 또 인사청문회 진행 등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장만큼은 이제 선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압도적이다라는 이제 발언들을 하면서 본회의 이제 개의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오늘 의총의 결정이 깜짝 놀랄 결과는 아니고요.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7월 국회 언제 열리게 되는 건가요? 7월 임시국회 소집은 내일 오후 2시로 일단 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민주당의 결정은 이번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 4일입니다. 그날 이제 본회의를 열기로 그렇게 미뤘거든요. 네. 현재 필리핀 특사로 가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일 귀국을 합니다. 그럼 귀국을 하면 이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한번 이제 시도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과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에 협상을 벌이겠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그 합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협치가 이제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원구성 협상이 불발되면 국회는 또다시 갈등 국면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여야 모두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도 우리가 봤는데 원구성 합의가 안 되면서 1년 동안 여러 부작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봐왔거든요. 또 여야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합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이제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이제 원구성에 이제 합의를 했을 경우에 어떤 선에서 합의가 될 수 있을 걸로 지금 그 전망을 하세요? 현재까지는 양측 여야 모두 조금의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한다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먼저 보면 사개특위를 구성하자 그리고 검수완박 관련한 헌재 소송을 취소해라 이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까지는 동의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난 검수완박 법안 처리 관련해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동의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주고받는다 했을 때 국민의힘이 받는다면 사개특위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직을 이제 양보하겠다고 하면서 조건으로 걸었던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 관련 이제 소송 취하 이 두 가지 중에서 앞에 사개특위 구성 부분을 아마 양보를 하지 않겠느냐,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군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중앙선관위가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 수사가 임명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분명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원구성까지 그 부분까지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이제 더 신중할 수밖에 없고 네. 또 국회 상황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정부 초기 그 여소야대 이 상황에서 원구성 협의가 안 되는 건 이제 전국 주도권 싸움이다 이렇게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전반기 국회에서는 거대 여당 이제 민주당이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힘이 실렸는데 지금은
여소야대, 여당이 의석수에서 많이 밀리다 보니까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의 뜻대로 가지 않겠다. 또 대선 또 지방선거도 승리했기 때문에 야당의 주도권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히거든요. 네. 그 여야가 이제 법사위원장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 달 가까이 국회 공백 상태가 이어져서 출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출구를 누가 열었냐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먼저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29일까지로 요청을 합니다. 그 어제로 재송부 시한이 끝나서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임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이제 지렛대로 삼아서 야당의 이제 원구성 협상을 좀 빨리 해라. 그리고 합의를 해달라라는 이제 사실상 압박으로 좀 풀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군요. 김창기 국세청장도 그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됐었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국회 개원 카드라는 이 카드를 갖고 다시 정부 여당을 압박하는 이제 모양새가 된 겁니다. 네.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고 그 이후의 절차들을 보면 상임위원장단 선출로 가거든요. 이렇게 사실상 정부 여당에 대한 반격하면서 오히려 여당을 또 국민의힘을 더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 건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민생 현안이 가장 크죠. 그리고 뭐 지금 보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번복이라든지 뭐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이제 정치 보복 수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 검찰 인사, 경찰국 신설 등 뭐 이런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걸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사안들인데 국회가 열려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질문도 하고 압박도 하고 또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회 정상화가 그래서 빨리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국회 네. 정상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입장 받고 그렇다면 여당의 입장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국회 공백 사태 이제 장기화가 아무래도 이제 국정 그 책임이 부분이 많이 있는 그 여당 쪽이 아무래도 부담이 더 크잖아요. 네, 여당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은 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사위원장은 기존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에 야당의 합의사항을 지켜라.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그냥 원론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네. 현안들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의 공격들을 방어할 수 있는 아직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현안들이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많이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입장,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국회 공백기가 장기화된다라는 건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조금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초반 이 정책 국정 과제들을 또 이수하기 위해서는 이 입법에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접점을 찾기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번 주말 회동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합의까지 가지 않겠느냐, 다음 주 월요일 의장단 선출을 여야 합의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좀 기대도 한편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6월 마지막 날인데 6월 한 달 동안은 그대로 이제 국회 공백 상태가 이제 벌어졌네요. 7월부터는 뭔가 개선되는 점이 본격적으로 펼쳐질지 또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슈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30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호평의 이유입니다. 스페인에서의 해외 순방을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나토 정상회의 연설까지 숨가쁜 일정 등을 마무리 짓고 오늘 밤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첫 해외 순방이자 다자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른 만큼 벌써부터 이번 순방에 대한 평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부 여당 쪽도 아니고 야권의 원로급 인사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평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당초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 중국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안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박 전 원장이 순방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서 성공적이라면서 호평을 내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까지 보더라도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아요. 한미일 정상회담도 성공적이고 특히 한일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세 차례 얘기를 나눴거든요. 짧은 환담들. 네, 짧은 환담이지만은 거기에 굉장히 함축된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간 것. 이런 것은 특히 성공을 했고 또 한미일 안보 북한에 대해서 공동 대처를 하자. 이러한 것은 안보를 위해서 잘했죠. 짧은 환담이었지만 함축된 것이 많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성공이라고 판단한 이유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세 차례 대화와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꼽았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먼저 찾아가서 앞으로 한일 관계는 더 강한 관계로 나가자고 했다는 부분을 주목하면서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의 일정 중 환영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이른바 노루박수 장면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결례다, 윤 대통령의 굴욕이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도 박 전 원장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치인은요. 바이든 대통령도 정치인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늘 바빠요. 그러니까 저 악수하면서 다음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급해서 그런 거지. 또 옆에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 윤 대통령의 첫 순방 외교 노루박수 논란은 해프닝일 뿐이고 한미일 회담과 한일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성공적인 외교 기반을 닦았다는 게 야권 원로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평가입니다. 모처럼의 호평에 과연 친정인 민주당도 동의를 할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의미심장한 글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당 윤리위 징계 심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리위뿐만 아니라 당내 친윤계 인사들과도 연일 갈등을 빚고 있는 데다 오늘 친윤석열계로 분류가 되는 박성민 의원마저 이 대표의 비서실장직을 사퇴하면서 요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오늘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글을 게재해서 언론과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새벽 시간에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았던 걸까요? 이 대표는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모종의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라는 내용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근에 이 대표가 추진한 당 혁신위를 사조직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대표와 신경전을 벌였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대표의 SNS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뭐 어떤 심정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코너에 몰려서 쓰는 느낌. 그다음에 나만이 고립된 고립무원에서 뭐 어떤 풍전등화 앞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쓰신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방향을 계속 달리면 떨어져요. 다칩니다. 뭐 앞으로 어디로 굴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정치적 대응, 법적 대응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저는 다 하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당이 굉장히 좀 힘든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서 코너에 몰린 느낌을 받았다던 임정재 의원은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달리면 다친다고 이 대표를 향해서 경고성 발언을 하면서도 또 윤리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엔 당에게도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 이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개혁의 동력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달려보자 라면서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고 나선 이준석 대표. 과연 이 대표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박 기자님은 2주 만이신데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네, 본격적인 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그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첫 번째 연설을 했고 또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가졌는데요. 여러 가지 또 이제 에피소드, 외교적인 결례 논란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유럽 정상들과 이제 잇따라 만나면서 내일 이제 귀국 예정인데 윤 대통령의 다자 외교 대비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사실은 그 특별하게 이제 흠잡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자 무대 데뷔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 외교 이제 정상 외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의미를 두자면 이제 나토와 이쪽 한미일 이쪽 간의 연대, 자유연대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됐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사실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번에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그걸 위해서 한 발짝 앞서갔고 한미일 간의 그 연대는 그 5년 전 정도는 충분히 회복한 것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특별한 실수가 없이 또 더군다나 세일즈 외교까지 나오면 그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 시대가 사실 다자 정상회의 시대인 건 맞죠. 그런데 그 윤 대통령이 첫 다자 정상회의 참석이 과연 나토가 되는 게 바람직했는가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게 처음이니까요. 네. 나토에 왜 한국을 불렀을까? 나토라는 게 원래 생긴 게 그거 아닙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을 막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이 만든 그런 군사기구인데 지금 나토를 미국은 그 중국 견제까지 확대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까지 이제 끼어들인 건데 이런데 과연 우리가 들어가고 실제로 어떤 외교적 그 국익에서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이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장 러시아가 이제 반발할 거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둘 다 반발하면은 한반도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제까지는 물론 북한 편에 들기도 하지만 한국 편에 좀 들어왔는데 이제 굉장히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쪽으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한반도에서의 어떤 대립이 심해지는 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은 외교적 그리고 통일 외교에서의 그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박 기자께서 발제를 해오셨죠? 예, 오늘 오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오는 7월 4일에 원구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선출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과연 민주당 단독으로 개원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막판 타협이 이루어질지 한번 국회 전망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네. 당초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 예고한 날이 이제 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이제 의총을 열고 7월 4일로 본회의를 연기를 하고 그리고 이번 주까지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을 더 이어가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4일이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 전까지 여야 간의 협상 타결의 여지가 있을지 두 분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기자님부터. 저는 협상 타결, 막판 타결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내일이죠. 7월 1일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오니까요. 주말에 충분히 협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구성 협상을 갖고서 이걸 일종의 볼모로 잡고서 정치 협상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적에는 안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은 일단 열어놓고 그러니까 학교가 학생들 공부하려면 학교 문을 열어야 되듯이 국회라는 게 민의의 전당으로서 항상 국정을 감시하고 토론하려면은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원은 구성해 놓고 그 다음에 현안 갖고서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하고 그래야지 원을 안 여는 거 갖고서 계속 싸우는 건 사실은 여당으로서도 부담이고 명분이 적기 때문에 저는 막판에 극적인 타협의 가능성이 여전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비슷한 견해인데요. 사실은 원구성 문제 그 전에도 보면 제때 원구성이 된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조건들 걸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원구성 협상이 늦춰지고 이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 합의 중에서 이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겠다는 합의를 민주당이 깼던 거고요. 또 올해 합의 중에서는 이제 사개특위나 검소안박법 합의를
국민의힘이 깬 거란 말이죠. 어찌 보면 한 번씩 그 약속을 파기했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 국면을 맞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법사위원장 문제, 사개특위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근데 이제 법사위원장은 이제 민주당이 작년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나오면 네. 저는 순서대로 보면 그래 올해 약속 중에서 그럼 사개특위 참여 부분은 국민의힘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전 순서라고 봐요. 네. 그런데 지금 사개특위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제 검수완박법 자체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뭐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거부를 한 상황이죠. 그렇게 보면 제가 한 번씩 약속을 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일 새벽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귀국을 하면 네. 거기에서 이런저런 그 이제 협상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이런 일에 늘 보면 7월 4일 날 한다고 하면 아마 대개 7월 3일쯤에 가서 뭐 극적인 타협도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바로 듭니다. 직전에요. 네. 근데 이제 혹시나 만약에 타결이 안 될 경우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의장 선출을 이제 하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회 소집 공고를 내고 최다선 의원이 그 임시 의장을 맡아서 국회의장을 선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 양측의 주장 과연 어느 쪽이 그 맞는 쪽이 있는 건지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 국회는 당연히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 국회란 게 그 민의를 수렴해 갖고서 항상 국정을 논의해야 되는 장인데 네. 그거를 이렇게 닫느냐 여느냐 갖고 어느 것이 이렇게 합법적이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거고요. 국회는 당연히 문을 여는 게 맞고 그 문을 여는 거 갖고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절차를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그 전에도? 예전에는 이제 가능하면 여야가 타협해서 문을 열자는 것 때문에 안 열었던 거지. 사실은 국회는 뭐 다수의 뜻에 따라갖고 문을 열자 하면은 학생들이 문을 열자 했는데 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교 문을 못 열겠어라고 얘기하면 사실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국회도 네. 지금은 뭐 저건 뭐 민주당 얘기가 맞죠. 어쨌든 열기로 하면은 국회의원 다수가 그 동의하면은 본회의 열어갖고 국회의원 여는 것 자체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걸 오히려 불법으로 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그 지나친 정치 공세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원래 국회법에 보면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총선 후에 최초 원구성을 할 때 그 법에 따라서 하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지금 이제 전반기가 끝났잖아요. 네. 끝나고 후반기에 원구성을 못 하고 있는 이 상태도 대체적으로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민주당 주장이.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오면 민주당은 그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전례가 있었느냐는 거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2년 전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이제 기사로 보면 뭐 민주당 단독 그러는데 단독은 아니고 사실은 그때 국민의힘을 빼고 민주당, 정의당 뭐 이런 데가 다 합쳐서 그 국회의장단 선출했거든요. 네. 2년 전에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지금도 뭐 못할 거 아니죠. 그리고 그게 뭐 국회법을 어겼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서로 이제 지금 대치 국면이다 보니까 뭐 상대방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어차피 협상이라는 거는 자기 걸 100% 관철시키는 건 협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로 주고받는 차원에서 그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7월 3일까지 안 되면 그럼 7월 4일 날 민주당이 강행하느냐 아마 그것도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현재 필리핀을 방문 중입니다. 현재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가 있긴 한데 보통 여야 협상 중에는 이렇게 예정돼 있던 해외 그 출장 일정을 좀 취소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겠습니까? 근데 순방을 강행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국민의힘이 국회 원구성에 상대적으로 좀 느긋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속내나 전략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국민의힘이 느긋해서라기보다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특사 같은 걸 가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봐요. 무슨 얘기냐면 네. 본인과 뭐 일종의 실세 경쟁을 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특사로 갔다 왔잖아요, 벌써. 그다음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 특사로 갔다 왔거든요. 당권 경쟁인가요? 거기는 이제 당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특사, 더군다나 이거는 저 마르코스 주니어 저 대통령 취임식이기 때문에 필리핀이 멀지도 않고요. 네. 정말 며칠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국민의힘이 느긋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어폐가 있고 한번 특사를 꼭 하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며칠간 잠깐 갔다 오고 네. 뭐 내일부터 협상해도
뭐 그렇게 늦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국회를 여는 데 있었고 지금 그 국회에 좀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긋하다기보다는 네. 지금 국회를 열어서 사실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게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국회를 열어갖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경제 위기, 어쨌든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굉장히 오르고 여러 가지 점에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그러면 국회는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큰 그런 그 역할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국회 열면 당장 사개특위라든가 민주당이 주도했던 법안들 그런 어떤 지치적거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회를 열어갖고 뭐가 이렇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얻을 게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소극적으로 되고 그런 소극적인 모습들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필리핀 출국 같은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뭐 그 대통령 입장도 그렇고 그 여당 입장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게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긍정보다 부정이 더 높아진 데드크로스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경제 상황도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그 민생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제쳐두고 국회가 원구성도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무래도 야당보다는 여당이 뭐 책임과 또 이 부담이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래 가면 그렇게 되겠죠. 결국은 오래 가면은 모든 부분이 국회는 이제 국회 책임이라고 하고 또 뭐 어디 다른 뭐 사회는 사회 책임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책임이 오래 가다 보면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돌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국회가 원구성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가 이렇게 공전하는 것 자체가 아직 대통령에게까지 직접적인 책임의 화살이 오기보다는 국회 여야에게 돌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게 오래 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저는 정부 여당도 빨리 이렇게 좀 원구성을 일단 하고 여야가 그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데서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 국민이 원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네. 그렇죠. 뭐 저도 그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다 책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누구 책임이 크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6월 국면에서는 지금 얘기하셨듯이 이게 정부 여당이 책임이 크다 뭐 국민들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은 그냥 다 이렇게 뭐 여당도 책임, 야당도 책임 이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더 가면 예를 들어서 7월 4일에도 제대로 합의가 안 돼서 또 문을 못 열고 점점 더 가고 뭐 이렇게 되면 다 부담이 되거든요. 그때는 아마 국민들 여론이 대략 판정을 해줄 거예요. 누구 책임이 더 크다. 그거에 따라서 부담이 큰데 저희의 경험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지금은 뭐 워낙 국회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여서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보면 여당 책임이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협상을 빨리 해야 된다고 지금 저희가 촉구하고 있는 거죠. 네. 네, 현재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의 핵심은요 바로 사개특위입니다. 결국 검수완박 입법을 완성하자 아니다 못한다 이런 입장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법은 위헌이라면서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사개특위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이게 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이걸 밀어붙일까요? 앞으로의 전국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원구성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근데 이걸 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때문에 그 사실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 한 번 듣고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그건 아마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사개특위라는 거는 결국은 지난 그 박병석 국회의장 시절에 중재안을 여야가 다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수완박과 사개특위는 사실상 하나의 합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법은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사개특위는 그 부분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논리가 뭐 전혀 틀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 언제까지 그 합의를 안 지키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 원구성 협상을 하는 과정에 이제 사개특위 참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니겠어요. 네. 그 부분도 함께 뭐 참여를 하되 뭘 어떻게 한다는지 뭐 이렇게 아마 일괄타결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사개특위가 지금 국회의원 구성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건 명분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국민들 관심에 사개특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별로 관심 아니거든요. 민주당도 알고 국민의힘도 알 겁니다. 민주당도 사실은 사개특위를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금 밀어붙일 만한 그런 동력이 굉장히 약화됐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을 지난 4월에 처리했고 그 처리한 결과가 6월 그 지방선거에서의 참패로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걸 봤기 때문에 민주당도 사개특위를 어쨌든 그 논리적인 이제 귀결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동력은 많이 약화된 상태인데 네. 지금 그게 쟁점처럼 되고 있는 것 자체는 이제 여야가 하나의 명분으로서 명분 쌓기로서 그걸 이제 잡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이제 그거는 국회를 연 다음에 그냥 그 자체로 대립 상태로 놔둬도 다른 부분들을 운영해 나가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칠 만큼의 이미 그런 동력은 저는 상당히 상실돼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든 사개특위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해놔야지 원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합의는 해놔야 돼. 이제 다만 합의를 해놓고서 그냥 사개특위 그 문 연 상태에서 그냥 놔두든가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하든가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한 합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수완박 그 검수완박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죠. 네, 그 소송 취하권은 건드리지 않고 그거는 뭐 소취야 글쎄 그것도 사개특위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아시겠지만 헌재로 넘어가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다른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원 구성이 지연이 되면서 인사청문회도 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박수훈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어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순방에서 이제 내일 돌아오면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여기에 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그 선관위가 김승희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를 했어요. 이게 과연 임명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 선관위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건 굉장히 큰 부담이죠. 더군다나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그 사안이 보면은 그 액수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지만은 이 사안 자체가 국민들 볼 때는 저기 장관이 될 사람이 저렇게 쪼잔하게 저런 걸 빼먹으려고 저렇게 했냐. 굉장히 그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민감한 게 있거든요. 뭐 렌터카를 자기 돈으로 이렇게 샀다거나 아니면 뭐 오늘 어느 신문 보니까 문구점에서 20몇만 원어치를 뭐 이렇게 가라로 이렇게 좀 저거 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국민들 볼 땐 야, 저런 사람이 장관 돼서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앞으로 그 검찰 수사하면 계속 좀 불거질 텐데 이건 굉장히 그 정부 입장으로서는 큰 부담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안이 어쨌든 그 김승희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는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저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한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선관위가 저건 그 제법 그래도 그 일종의 준사법권 같은 걸 가지고 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이거든요. 네. 저게 뭐 최종적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재판 뭐 판결로서 나타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정부기관 중에 하나인 독립적인 기관이 조사를 해서 이거는 수사를 해볼 만하다. 위법 혐의가 아주 농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대로 모른 척하고 그냥 임명하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의 한 줄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 간의 뭐 원구성 협상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거 말고서 국민의힘 당내 문제로는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드러난 게 없어요. 그 얘기는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해서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대통령의 본업은 정치다. 정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한 줄 논평으로 했습니다. 네. 박 기자님. 네, 저도 좀 우연히 이렇게 좀 겹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리스크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리스크가 여권 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임기 초반에 여권이 왜 저 모양인가? 그리고 국회는 왜 이렇게 열리고 있지 못한 건가? 이걸 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모르고 정치나 정책의 주요 우선순위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을 이준석 리스크가 아니라 윤석열 리스크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민주당이 예고한 7월 임시국회 관련 쟁점과 정치권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중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까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겠는데요. 수도권은 내일까지 최대 150mm 정도, 강원도 내륙과 산간에도 최고 100mm 정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길게 이어졌던 이번 비는요, 내일 오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